안녕하십니까. 주식을 접하게 하는 남자 주점남입니다. 오늘은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화장품 산업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금리, 수출, 밸류체인, 그리고 해외 매출 믹스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오리온 때는 환율 개념 같이 설명드렸었잖아요. 그러고 오늘 화장품은 금리를 조금 관련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이게 요즘 장 어렵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그래서 이게 매크로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는데요. 매크로를 보셔야 보다 현명한 판단이 가능하시기에 계속 이렇게 매크로 개념을 들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름에 그 주식을 접하는 남자잖아요. 그래서 그 매크로 지식들을 은근슬쩍 넣어드리고자 계속 한번 이러한 주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의 매파적 기조 발언으로 국채 금리가 다시 올라오면서 성장주 전반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금리가 오르면은 미래의 성장 기대가 큰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눌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화장품주는 이러한 매파적 기조, 금리 인상 압박감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이 견조한 흐름을 수출 성장, 그리고 위탁 생산인 ODM과 OEM 기반의 자산 경량화, 그리고 비중국 해외 확장이라는 세 가지 축에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매크로 환경 먼저 봐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기사인데, 최근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론까지 다시 거론되면서 금리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아진다는 것은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저번 계속 바이오 막 그런 거 할 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던 건데, 결국 성장주들은 지금 현재의 IS가 손익계산서에 지금 수익이 안 찍히는 거죠. 수익이 안 찍히는데 이게 미래의 기대감, 뭐 N년 후에 손익계산서에서 수익이 뭐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니까 요거를 현재 가치화 시켜서 나눠가지고 기업 가치를 역산하는 구조로 밸류에이션이 진행되는 건데, 결국 미래에 예상이 되는 현금 흐름을 그 이자율로 나눠가지고 현재 가치를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게 올라간다. 이게 올라가면은 분모가 커지면은 이게 값이 작아지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이게 성장주는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면은 현재 가치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래서 아직 현재 이익보다 미래 성장성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받는 성장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단순히 성장 스토리가 있는 기업보다 온리 스토리만 있는 기업보다는 그 실제 실적이 확인되는 숫자로 증명되는 기업이 더 중요해집니다. 즉, 투자 포인트는 금리가 오르냐 내리냐보다는 그 금리 부담을 이길 만큼 숫자가 나오느냐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은 코스닥은 금리에 더 민감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는 바이오하고 2차 전지, 그리고 중소형 성장주 비중이 더 높습니다. 이 기업들은 대체로 현재 실적보다 미래 성장 기대가 주가에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하락할 때는 기대감이 빠르게 반영되지만 반대로 금리가 다시 상승할 때는 할인율 부담으로 조정이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코스닥 지수하고 국채 10년 금리를 비교한 차트를 한번 만들어 와봤는데 이렇게 오르고 있을 때 얘는 떨어지고 있고 반대되는 상반되는 흐름이 보이는 구간이 다소 많이 포착이 됩니다. 반면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형 제조업, 금융, 반도체 등 이익 기반이 상대적으로 뚜렷한 기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금리 변화에 대한 예민도,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핵심은 금리 재상승기에는 성장주 안에서도 실적 가시성이 있는 섹터와 없는 섹터가 차별화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화장품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하기 위해 아까 썼던 10년 금리하고 브랜드 3사, 저희가 아모레퍼시픽하고 LG생건, APR 세 가지 기업을 들고 왔어요. 이게 국채 10년 금리가 다시 이게 4%대로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화장품 브랜드 3사의 시가총액 합산은 고점 대비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브랜드사도 성장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흥 K뷰티 브랜드, 인디 브랜드들 많죠. 이러한 브랜드들은 해외 확장 기대가 주가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에 취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이 화장품주를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정 수준 방어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수출 성장과 실적 가시성이 동시에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장품 산업을 볼 때 그래서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화장품 수출 데이터입니다. 2012년부터 2025년까지 흐름을 보면은 화장품 수출 증가율은 상당 기간 요 두 개의 연도를 제외하고는 전체 수출 증가율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기준으로 화장품 수출은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고 전체 수출 증가율보다 훨씬 높죠? 3.8 vs 11.4%니까 훨씬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 말인즉슨 화장품 산업은 단순히 제가 오리온 영상에서도 되게 언급 많이 했는데 국내 소비 경기나 내수 브랜드 경쟁에만 의존하는 산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K뷰티는 즉 이제 수출 산업입니다. 그리고 수출 산업으로 바뀌는 순간 시장은 화장품주를 단순 소비재가 아니라 글로벌 확장주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 화장품 산업은 왜 금리 부담을 상대적으로 잘 버틸 수 있었을까요? 핵심은 바로 산업 구조에 있습니다. 화장품 브랜드사는 반도체나 2차 전지처럼 대규모 설비 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 아닙니다. 물론 연구개발과 품질 관리는 중요하겠지만 브랜드사의 실질적인 승부처는 생산 설비보다는 브랜드력, 마케팅 잘해야 된다는 거죠. 브랜드력과 마케팅, 채널 확장입니다. 특히 ODM, OEM으로 칭해지는 이 위탁 생산을 활용하면은 제조 부담을 줄이면서도 빠르게 제품을 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금리가 올라서 자본 비용이 높아지더라도 대규모 설비 투자 부담이 큰 산업보다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생깁니다. 즉 한국콜마, 코스맥스 같은 위탁 생산 업체에다가 생산을 맡기고 마케팅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게 제조 경량화가 되니까, 이 자산이 경량화가 되니까 비교적 위험이 적다는 뜻입니다.
이 화장품 밸류 체인을 보면은 그래서 크게 세 개로 유통과 브랜드, ODM, OEM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통은 소비자 접점과 채널 확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실리콘트가 존재하고, 브랜드사는 제품 기획, 브랜딩, 광고 선전, 마케팅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ODM, OEM, 위탁 생산은 말 그대로 실제 제품 개발과 생산을 맡습니다. 이 구조에서 신흥 브랜드사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직접 공장을 짓지 않고 이렇게 콜마나 코스맥스의 위탁 생산을 맡기면은 직접 공장을 안 지어도 되니까 초기 투자 비용을 조달해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대표적인 예시로 이게 그 상장할 때 내는 건데, 증권신고서라고, 이게 달바글로벌 거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달바글로벌 증권신고서인데, 형광 펜치를 한 데 보면은 생산 부문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제조 설비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OEM 형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전부 다 위탁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공장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반도체로 치면은 공장 없다. 팹리스잖아요. 그러면은 엔비디아나 AMD처럼 팹리스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달바가 이 두 기업처럼 그 정도의 기술이 있느냐? 아닙니다. 결국 화장품 브랜드사의 실적을 볼 때 중요한 것은 기술 그 자체보다는 광고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써서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시키는가입니다. 이제 기업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APR입니다. APR은 높은 매출 총이익률, 거의 지금 80%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죠. 유지하면서도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기준으로 GPM은 77%, 그리고 OPM은 24.5% 수준입니다. 화장품 브랜드사는 일반적으로 GPM이 높습니다. 왜냐? 제품 원가 대비 판매 가격이 높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GPM이 곧바로 높은 OPM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게 영업이익률도 타산업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GPM이 워낙에 높으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죠. 그렇다면 왜 GPM 대비 영업이익률, OPM이 안 나오는 걸까요? 바로 이게 광고 선전비 때문입니다. 여기서 화장품 브랜드사의 핵심 구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은 GPM이 높습니다. 제조 원가가 별로 안 든다는 거죠. 근데 GPM이 높다고 해서 바로 영업이익이 늘어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브랜드를 키우려면은 광고 선전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해외 진출 초기에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온라인 광고, 플랫폼 입점, 오프라인 유통망 확보 등 비용이 선제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브랜드 확장기에는 GPM과 OPM의 갭이 커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봐야 될 것은 광고 선전비를 쓰느냐 안 쓰느냐가 아니라 광고비를 쓴 뒤에 매출 성장과 이익률 개선이 함께 나타나는가입니다. 즉 화장품 브랜드사의 본질은 마케팅 비용의 효율성입니다. 반면 아모레퍼시픽은 높은 매출 총이익률에도 불구하고 OPM은 APR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기준으로 GPM은 73%, 그리고 OPM은 11.2%에 그칩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광고 선전비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물론 위탁 생산 비중도 많지만 자체 생산도 하고
즉 공장이 있다는 거죠. 그러고 오프라인 채널 위주의 영업을 하고, 대표적으로 면세점이 있겠죠. 그리고 해외 매출이 중국 위주니까 중국 사업 구조 조정 등 다양한 비용 구조를 함께 안고 있습니다. 즉 매출 총이익 자체는 되게 높은 수준이지만 판관비 전반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개선이 제한되는 구조입니다. 결국 대형사 APR이 이제 시총이 더 높긴 한데 기존의 대형사 LG 생건이나 아모레퍼시픽이 있겠죠. 의 과제는 브랜드력의 브랜드력 회복뿐만 아니라 중국과 면세 중심 구조를 벗어나 비용 구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효율화할 수 있느냐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의 광고 선전비 비중도 12%에서 15% 사이로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그런데도 OPM이 낮다는 것은 결국 광고비 외에 판관비 부담이 크다는 뜻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체 생산 설비가 있을 거고, 그리고 오프라인 채널 유통, 그리고 중국 비용 등 수익성을 누르는 요인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아모레퍼시픽은 광고비를 너무 많이 써서 이익률이 낮다기보다는 대형사의 구조적 비용 부담과 중국 면세 회복 지연이 수익성 개선을 제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욱 적절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신흥 브랜드와 기존 대형사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 달바글로벌은 더 심한데 다음은 달바글로벌입니다. 달바글로벌은 아까 증권신고서에서도 얘기했죠. 온리 위탁 생산 중심 구조에서도 높은 GPM과 높은 OPM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기준으로 GPM은 76.8%, 그리고 OPM은 26.3%로 아까 비교했던 두 회사 대비 굉장히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한 게 생산을 직접 하지 않아도 브랜드 파워와 채널 확장이 잘 결합되면은 충분히 높은 수익률을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달바는 이 제품 컨셉과 브랜드 이미지, 해외 채널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장품 산업에서 중요한 점은 물론 공장도 중요하지만 공장을 많이 갖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것보다는 소비자가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느냐, 선택이 가능하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달바글로벌 역시 APR과 유사하게 광고 선전비 비중이 20%대로 상회하는 구간으로 OPM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광고비가 높으면은 영업이익률이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광고비가 비용으로 끝나느냐가 아니라 매출 성장으로 전환되느냐입니다. 달바는 브랜드 확장기에 광고 선전비를 적극적으로 집행하면서도 매출 성장과 마진 개선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광고비는 단순 비용이 아니라 성장 투자로 작동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기업은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마케팅을 더 쓰면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신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제 실적 차별화의 두 번째 축인 해외 매출 비중을 보기 전에 화장품 산업의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시장 점유율뿐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이 중요한 거죠. 즉 해외 시장의 K-뷰티 확산, 그리고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편하겠죠. 온라인이 비용적으로 좋겠죠. 온라인 플랫폼. 그리고 온라인으로 팔려면은 SNS로 광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SNS 마케팅. 그리고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거 인디 브랜드 좋아하잖아요. 인디 브랜드 확산. 이라는 구조적 성장 요인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같은 화장품 기업이라도 해외 매출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 해외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와 그리고 어떤 나라로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국가에서 발생하는지가 기업 가치를 가르는데 핵심 변수가 됩니다. 즉 화장품주의 프리미엄은 국내보다는 해외에 쏠려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여전히 국내 비중이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상은 뭐 국내 매출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 국내가 많이 찍히는 이유가 뭐냐, 국내 매출에 포함되는 게 면세점 매출이에요. 근데 면세점이 외국인이 쓰긴 하지만 이게 국내로 잡히는 거기도 하고, 면세점에서 팔라고 하면은 이 면세점 기업과의 관계가 있어야 될 거고, 비용이 온라인보다는 높겠죠. 판매 비용이 온라인 판매 비용보다는 당연히 높겠죠. 그 면세점 삐까뻔쩍 하잖아요. 그거 유지하려면 당연히 거기다가도 돈 줘야죠. 즉 중국과 면세 채널 구조조정 부담이 리스키하고 해외 사업이 곧바로 성장 프리미엄으로 연결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은 회복이 투자 포인트고 신흥 브랜드는 확장이 투자 포인트입니다. 반면에 APR은 해외 매출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90%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90%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이는 APR이 사실상 국내 브랜드를 넘어서 글로벌 소비재 기업으로 재평가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이따가 볼 거긴 한데, 여기서 미국 매출 확장이 중요해요. 미국 시장은 소비 규모가 크고 온라인 기반 브랜드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APR은 뷰티 디바이스, 저도 안 써보긴 했는데 뭐 이거 기계로 막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장르의 매출이 존재하는 점도 중요합니다. 결국 APR의 핵심은 해외 매출 비중 확대와 제품 믹스 개선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죄송합니다. 달바글로벌도 해외 매출 비중 확대가 중요한 투자 포인트입니다. 아까 APR보다는 다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7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본, 북미, 유럽 등 비중국의 해외 지역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과거 K뷰티의 해외 성장 중심은 중국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미국, 일본, 유럽, 동남아 등으로 시장이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달바는 이러한 흐름에 올라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높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해외 매출이 중국에만 의존하진 않는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실적 안정성과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동시에 높여주는 요인입니다. 이 APR을 들고 왔는데 해외 매출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해외 매출은 아닙니다. 중국 중심의 해외 매출과 미국, 일본, 유럽 중심의 해외 매출은 시장에서 다르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큰 시장이지만 정치적 리스크, 소비도나 재고 부담, 현지 브랜드와의 경쟁, 면세, 따이공 의존이라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반면에 미국, 일본, 유럽은 채널이 다양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리테일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가 즉 한번 자리 잡으면은 확산 효율이 높다는 점이죠. 따라서 이 화장품 기업을 볼 때도 단순히 해외 비중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별 믹스까지 함께 봐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가지고 APR이 요즘 주가가 잘 나가는데 중국 비중은 다소 높다가 한 이제 5.2% 굉장히 그 저조한 비중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중국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시장에서는 그렇게 고평가를 해주지 않는다라는 점이죠. 그렇다면 왜 그렇게 중국을 싫어할까요? 시장에서는 중국이 이게 큰 시장이긴 하지만 이게 변동성이 많이 존재합니다. 정치적 리스크와 규제, 현지 경쟁, 그리고 소비 둔화, 면세 채널 의존도가 모두 부담입니다. 반면에 비중국 시장은 채널 다변화가 가능합니다. 미국에서는 아마존, 세포라, 울타뷰티, 틱톡샵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할 수가 있고 일본과 유럽에서도 K뷰티에 대한 수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즉 비중국 시장은 특정 채널이나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브랜드를 확장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이 점이 신흥 K뷰티 트렌드가 프리미엄을 받는 핵심 이유입니다. 이제 기존 대형사와 신흥 브랜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아모레퍼시픽 비중인데요. 국가별 비중인데 기존 대형사의 핵심 투자 포인트는 중국과 면세 회복입니다. 이미 브랜드 인지도와 규모는 갖추고 있지만 과거 성장축이었던 중국 사업의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신흥 브랜드의 핵심은 비중국 해외 확장입니다. 아직 규모는 작을 수 있지만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빠르게 성장하면 매출과 이익이 동시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지금 북미 비중이 점차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중국 비중이 높고 그러고 아까 면세점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온리 중국에서만 나온 비중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점이죠. 즉 대형사는 회복의 논리이고 신흥 브랜드는 확장의 논리입니다. 시장에서는 현재 회복보다는 확장, 성장에 더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흥 브랜드가 프리미엄을 받기 위한 조건은 우선 제가 3+알파로 준비해봤는데 우선 첫 번째로 높은 해외 매출 비중. 높은 해외 매출 비중입니다. 국내 시장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산 경량화입니다. 직접 생산 설비가 크게 늘리지 않고도 ODM, OEM을 활용해 빠르게 제품을 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케팅 효율입니다. 광고 선전비를 쓰더라도 매출 성장과 OPM 개선으로 연결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뷰티 디바이스, 이런 뷰티 디바이스와 같은 새로운 매출처를 만드는 거죠. 이 구조가 유지된다면은 금리 부담에 있어서도 실적 성장으로 밸류에이션을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이번 화장품 산업의 핵심은 금리보다 중요한 해외 성장과 자산 경량화입니다. 화장품주는 수출 성장, 위탁 생산 기반의 자산 경량화, 비중국 해외 확장이라는 구조적 성장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APR이나 다이바 같은 신흥 브랜드는 해외 비중 확대와 마케팅 효율이 숫자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존 대형사, 아모레퍼시픽 같은 기업들은 중국과 면세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가 조금 다릅니다. 결국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화장품주를 사느냐가 아니라 해외 성장, 브랜드 확산, 자산 경량화가 실제 숫자로 확인되는 기업을 골라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화장품 산업에 대해서 마무리 짓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러한 양상으로 APR이나 다이바글로벌 같은 기업 추천해드리면 별로 안 좋아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양상을 보이는 기업을 골라가지고 기업 분석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